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나라의 집값 거품 분기와 가계부채가 맞물리면 국가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내의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IMF와 OECD, 무디스는 물론 한국은행과 국토연구원도 급격한 부동산 폭락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값 분기 시그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폭락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제대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김종갑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자, 오늘 8시 IMF, OECD 돌발 사태, 한국 집값 부도 강력 경고. 지금 이게 집들이에요. 집 거품이 많이 껴가지고 뻥 터졌죠. 자, 이제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볼까요? 이제 2022년에서 2026년 집값 대폭락 이 어떤 이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기본적 사이클에서 지금 변곡점이 지금 도달을 했거든요. 이 변곡점에서 알 수 있는 4가지 상당히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은 부동산 바닥을 잡기도 어려워요. 이것도 단순합니다. 뭐 주식 그래프처럼 고차원적이고 머리 아프고 이거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면서 아주 명쾌하고 확률도 거의 90% 이상이에요. 볼까요? 자, 일단 궁극적으로 부동산은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가고 있죠. 그런데 계속 지금까지 우상향 해왔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계속 올라갔잖아요.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폭등과 폭락의 반복의 역사예요. 자, 하나씩 보면 먼저 실거래가가 빨간색이고요. 나와 있는 매물 가격이 파란색이에요. 집값 흐름은 이제 이 보라색 계속 우상향했죠. 빨간색 보세요. 실거래가. 자, 실거래가 올랐다가 여기 2009년에 꼭지 찍고 2014년에 바닥 찍고 2022년 꼭지 찍고 2026년 이제 예상입니다. 이때 아마 바닥 찍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30년 언저리에서 꼭지 찍고 결국은 이렇게 반복 코스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매물 가격은 재밌는 게 올라갈 때는 이 파란색 매물 가격입니다. 빨간색이 실제 거래 가격이고 위로 있죠. 즉 호가가 이렇게 위에 있어요. 그럼 떨어질 때 보세요. 자, 이게 빨간색이 실거래가인데 파란색이 밑에 있죠. 떨어질 때는 하한가 1층보다도 싸게 팔려요. 집값도 떨어지면서 더 싸게 팔린다고. 또 올라가니까 어때요? 호가가 위로 올라가죠. 또 내려가니까 호가가 밑으로 내려오죠. 자, 이처럼 내려갈 때는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훨씬 낮게, 올라갈 때는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훨씬 높게 이렇게 간다는 거. 자, 이건 아셨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올라가긴 하는데, 자, 이렇게 쭉 올라갔을 때 옛날에 2009년에 거품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2007년과 9년 쌍봉이 형성됐죠. 자, 그리고 떨어졌다가 2013년에 이때가 바닥장이었어요. 이때는 초급매, 즉 꼭지에서는 거품 가격이라고 해서 호가 아주 높은 게 나오고 바닥에서는 초급매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한 금매들이 많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1년, 22년 얼마 전에 여름에 아주 불장났을 때 보세요. 얼마나 비쌌습니까? 거품가. 그리고 대략 2026년으로 생각되는 이때는 초급매가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규제라는 것도 그래요. 규제가 이렇게 집값 올라갈 때 한 중간 정도 선에서 규제가 나와요. 중간 정도 선에서. 예전에도 2006, 7년에 6년 정도 규제가 계속 나왔죠. 그리고 떨어질 때 보세요. 떨어질 때는 한 1년 정도 떨어지면 규제가 다 완화돼요. 이렇게. 그리고 바닥까지 가게 되면 뭐가 나왔어요? 부양책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고 그 이전에도 그래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보세요. 자, 이번에도 2014년부터 올라가니까 중간 정도 한 16년부터 규제가 나왔죠. 그런데 웬걸 계속 뛰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했던 이 규제들이 완화될 거예요. 대출, 세금, 거주, 청약 이 규제들이 싹 없어져요. 더 떨어진다. 대략 2020년을 바닥으로 보는데 또 부양책 써요. 집 5개씩 잡아도 세금 안 낸다 이런 식이야. 10년 양도세, 비과세 뭐 이런 거. 자, 계약금 5% 이자 후불제 뭐 이런 거요. 그러다가 또 규제 강화. 전반적으로 제가 이거에서 이제 얻는 결론을 4가지를 말해 볼게요. 집값은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죠. 상승 하락이 아니에요. 폭등 폭락입니다. 그 다음에 거품값 조심하고 초급매를 잡아야겠죠. 이때 바닥장의 초급매. 그 다음에 집값은 오르니까 언젠가는 보유해야 돼요.
물론 이제 또 인구가 줄어든 데는 회복 못하는 것도 나오겠지만 큰 줄기는 집값은 우상향하는 건 맞아요. 무주택은 좋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잡아야 돼요. 집값은 오르니까 부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책은 집값에 따라서 바뀐다 이거예요. 민주당이 됐냐 국민의힘이 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집값이 올라가면 정책이 강화되고 떨어지면 완화되고 너무 떨어지면 부양책 쓰고. 자, 이제 보면은 부동산 폭락 후 세 가지 방향. 자, 이렇게 91년에 꼭지 찍고 쭉 떨어졌다가 쭉 올라갔다. 2007년에 꼭지 찍고 쭉 내려갔다가 또 2022년, 21년, 2년이 꼭지 찍고 아마 분명히 내려갈 거예요. 이게 변곡점이에요. 지금 네모박스. 그런데 이게 여기 보시면 21년부터 이제 37년까지 해놨는데 이제 예상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가장 유력한 것은 A입니다. 우상향 상승. 왜냐하면 떨어졌다가 정말 많이 떨어지죠. 여기 이렇게 떨어지듯이 떨어졌다가 한 반토막 정도 난다고 보세요. 그냥 그러다가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는데 얘 꼭지를 다 뛰어넘죠. 여기 보시면 다 뛰어넘었잖아요. 꼭지 이렇게. 그냥 우상향이잖아요. 이번에도 꼭지 이렇게 뛰어넘겠죠. 자, 결국 많이 올라가는데 첫 번째 안은 이게 있어요. 즉 우상향한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20년은 계속 그렇게 갈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회복 후에 하락하는 지역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뭔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떨어졌다가 올라가긴 하는데 신고가를 찍는 게 아니라 그냥 회복만 하는 거야. 고생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갖고 하락. 이 경우는 지방이라든가 수도권 외곽은 이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0년 또는 20년 이렇게 장기 하락 일본장 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렇게 아주 최악이죠. 최악. 이 경우는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이 안 되거나 일본처럼 모든 생산이 둔화되면 이럴 수가 있어요.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인 우상향 상승이 유력하고 지역별로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같은 경우 인구가 줄면서 이렇게 회복이나 겨우 하면서 폭락할 수도 있으니까 선택 잘해야 돼요. 자, 이제는 IMF, OECD 본격적 제목과 일치하는 것. 충격, IMF 경고, 한국 국가부도 위험 크다. 매일경제에 나와 있잖아요. MBN. 자, IMF, OECD 한국 경고. 왜 그러냐? 가계 부채 때문에 그래요. GDP 세계 1위고 증가 세계 1위. 둘 다 1위라는 게 상당히 문제죠. 이것 때문에 경제 위기가 터져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자, 부채 GDP 대비 105.6, 실제로는 160% 무섭죠. 증가 속도 6.0, 악성 대출이 많다는 거. 다중 채무자가 많다고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부채 GDP 중위권, GDP 대비 중위권인데 증가 속도가 세계 1위야 이것도. 국가부채 GDP 대비 52%, 증가율 1위. 지금 속도라면 2024년 62.2%로 위험하겠죠. 이게 코로나 때문에도 그런 거예요. 집값 거품 GDP 세계 1위, 증가 속도 세계 1위. 자, GDP 세계 1위, 미국 4배, 유럽 3배의 거품, 증가 속도 1위, 2020년 이후 급증. 보니까 정부가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집값이 들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한국조작감정원, 그러니까 현재 부동산원이죠. 그 자료를 보고 지금 다른 나라보다 들졌다고 말하는데 KBS 시세 자료 보면은요 정확할 거예요. 아무튼 거품 심합니다. 잠재성장 OECD 지금 꼴찌다. 현재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괜찮아요. 이대로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잠재성장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2000년 3.8%, 2030년 이후에는 0이 된대요. 10년 지나면. 왜냐? 저출산, 고령화, 그 다음에 생산인구 감소, 집값 거품, 가계부채 이것들이 발목을 잡는다고요. 자, 국내의 기관에서도 IMF, OECD, BIS 은행, ADB, 블룸버그, 요미우리, 한국은행, 국토연구원 이런 곳들이 경고를 하고 나섰죠. 대충 IMF, 한국 가계부채, 집값 거품, OECD, 주택 거품 경고, 금융 비대칭. 지금 금융 불균형 상황입니다. 위험자산에 너무 쏠려 있다 이 말이죠. 자, BIS, 국제은행 보면 가계부채 경고, 신용갭, 신흥국을 이미 초월했다. 신흥국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이다. ADB, 아시아은행, 자, 한국 내 집 마련, 부담 아시아 1위랍니다. 내 집 마련 부담이 아시아 1위. 블룸버그, 코로나 유동성, 부동산 급락할 수가 있다. 코로나 때문에. 요미우리, 연봉의 18배 거품, 일본보다 훨씬 심하다. 자기들은 10배라고 하죠. 인구 급감, 붕괴할 수도 있다. 자, 한국은행, 가계부채, 집값 거품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토연구원 10년간 6.4% 하락할 수 있다. 왜? 공급 과잉하고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공급 과잉이란 말 이것을 국토연구원도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부동산 폭등 진행 4단계. 지방 집값, 경기도 집값 어떻게 뛴 줄 아세요? 물론 서울 집값도 포함돼요.
전국의 집값이 투기 세력들에 의해서 뛴 것 맞습니다. 다만 이 투기 세력들을 제대로 컨트롤 못한 정부가 1차적 잘못이라고 보여져요. 여기 보시면 자 1차 투기 선도 투기꾼들이 가가지고 싹쓸이 합니다. 그때 집값이 이게 0이라면 자 20%. 그 다음에 2차 투기 세력이 투입돼 가지고 더 띄워요. 이제 3차 현지인들이 이게 웬 일이냐 하면서 막 사는 거야. 꼭지에 사는 거죠. 이렇게 상투에. 그래서 집값이 100% 튀죠. 신고가 계약 막 취소도 나오고 막 난리가 말이 아니죠. 자 그러다가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2선이야 2선. 여기 4차 투기 세력이 이미 다 해먹고 이때 먹은 사람들이 이미 해먹고 빠져나갔거나 뭐 싸게 샀으니까 큰 문제 없겠죠. 또 떨어져도. 그런데 이 꼭지 잡은 사람들 자 투기 세력 매도 후에 폭락 50% 떨어질 수 있다. 즉 이런 식으로 집값이 폭락할 수 있어요. 그래프 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결국 떨어질 때 급락합니다. 자 이제 하락장 매수 계약 취소. 서울 부산이요 경기에서도 집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기 보시면 계약 취소. 매도자가 보통 올라갈 때 매도자가 취소할 때는 집값을 올리려고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집값이 상승하니까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집값이 올라가고 기대감이 있으니까 10% 포기하고 그냥 왜? 지금 계약하는 순간에도 20%막 뛰고 있어 집값이. 그러니까 계약금 포기해버리는 거야 10%. 그런데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짜는 거야. 집값 띄우려고 자전거래 이거. 집값을 끌어올릴 목적으로 계약 신고 후에 계약도 취소합니다. 그러다가 요즘 많이 걸려들죠. 자 이번에 매수자가 취소하는 경우는 특이한 경우예요. 집값 하락이 거세면 매수자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매수자가 취소하는 경우 늘어나고 있어요. 보세요. 집값이 내리고 하락폭이 커져서 10% 계약금 포기. 지금 내가 지금 계약을 했는데 중도금 잔금을 치르려고 하니까 이미 계약금 이상으로 떨어졌어 집값이. 그리고 분위기가 안 좋아. 계약 안 해버리는 거예요. 점점 늘어날 거예요. 이런 사례가. 그 다음에 이번에 청약도 당첨됐는데 계약 안 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지금은 좀 덜한데 이제 집값이 한 6개월 빠져보세요. 한번 어쩌나 보고 한번 넣었어. 왜?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집값 내려가면요. 가점 65점이 가점 40점대로 떨어져요. 6개월만 빠져도. 65점은 진짜 높은 점수잖아요. 근데 40점대는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아닌데 40점대로 떨어진다고요. 당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장에는 함부로 청약을 넣으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청약에 대한 당첨이 되었지만 집값 하락 우려로 계약을 안 합니다. 왜? 분양가 밑으로 엄청 떨어진다고 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느냐. 분양가 밑으로 30%까지도 빠집니다.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물론 이제 웬만한 상기 신도시나 서울 분양은 그렇게까지는 안 빠져요. 그냥 분양가에서 놀거나 이 정도지. 근데 왜 만약 그 위성도시라든가 세대수 적은 것들이라든가 아파트 아닌 것들은 그렇게 빠지고도 남아요. 대단지 아파트도 30% 빠집니다. 자 이제 부동산 대폭락 6가지 징조. 집값 거품. 서울 8년간 2.7배 낮췄어요. 도심이 세계 2위고 서울 도심이. 서울이 5위고 전국이 14위. 그 다음에 1천만 물량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공급 지방까지 해갖고 200만 가구. 그 다음에 다주택 매물 폭탄 법인까지 포함해서 800만 가구. 자 그 다음에 800만 채죠. 자 인구 감소. 전체 인구도 감소되고 있고 생산 인구도 감소되고 있고 1인 가구만 증가하고 있고 아주 안 좋아요. 가계부채 증가 지금 세계 1위라고 했죠. GDP 100.6으로 1위라고 했죠. 금융부실 우려가 커요. 이거하고 집값 하락이 같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자, 금리 인상 2022년 내년까지 총 5회 최소 5회입니다. 이미 2번 올렸죠. 그럼 내년 초에 올릴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더 올려요. 미국도 약 2년 동안 8번 올릴 것으로 예측이 되잖아요. 대출 중단 확대, 연끌 매우 아주 위험합니다. 경매당합니다. 잘못하면. 새 정부가 또 정책을 강력하게 쓸 가능성이 커요. 대선 이전에는 조금 미온적일지 몰라도 대선이 끝나고 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집값 잡기에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집값 거품 1천만 물량, 인구 감소, 가계부채, 금리 인상, 새 정부 정책이 부동산 대폭락 요인이 될 수 있다. 부동산 지금이 끝물 상투장이라는 증거는 먼저 소외 지역이 뛰고 있어요. 서울 변방이나 경기 변방이나 지방 막 중소도시 안 뛴 곳들. 자 누가 그러잖아요. 여기가 뛰면 폭락장이다 이제. 실제로 여기가 다 뛰고 있어요. 자 비아파트 나홀로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어요. 인기 없는 것들이 뛰고 있다는 것은 끝물이라는 거예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아파트도 1개, 2개밖에 없는 나홀로 아파트가 뛴다. 끝물. 대형 평형이 뛰고 있다. 자 40평대 이상
1, 2층 또는 좋지 않은 1, 2층이 뛰고 있고 막연한 재개발 멀었는데 이것들이 막 팔리고 있다. 지금 막 재개발 멀은 것들 팔리고 있잖아요. 빌라 같은 거. 이게 끝물이고, 거리랑 급감하고 있다. 거리랑 축소되는 것은 심리도 축소됐다는 뜻이에요. 끝물이고, 3040 아직 경험이 없는 3040이나 외지인들 막 벌떼처럼 뛰어났고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것도 과열 끝물이에요. 자, 전세가율이 하락하고 있다. 전세가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집값이 뛰었다는 거야. 전세가도 뛰었지만 집값이 너무 뛰어가지고 격차가 커진 거야. 이거는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뛰었다는 것이니까 끝물입니다. 이제 집값 폭락 최대 피해자 1등부터 6등까지 알아봅시다. 누가 1등일까요? 자, 6등부터 보자고요. 6등 안 팔리는 것 갖고 있는 사람. 뭐 많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주로 어떤 건 줄 아세요? 상가, 뭐 주택이 아니라도 그 다음에 오피스텔, 뭐 신축 빌라 이런 것들 갖고 있는 사람들 안 좋다 이 말이에요. 6등이라는 건. 그 다음에 5등 비싼 주택. 이거는 이제 비싼 주택은 많이 빠지니까 안 좋다는 거죠. 이제 4등 영끌, 아니 빚을 왕창 지고 매수한 사람들이 4등이에요. 왜? 이자 나가면서 집은 안 뛰고 집값 오히려 반토막 나고. 자, 근데 영끌보다 더 나쁜 게 3등 갭 투자입니다. 자, 영끌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갭 투자는 못 버팁니다. 얘는 이자 내면 버티지만 갭 투자 전세값이 반토막 나버리면요 경매당합니다. 그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이거 아주 심각해요. 갭 투자 그래서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자, 2등은 근데 임대주택 사업자나 1등 다주택자인데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 집이 많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집이 많아가지고 거의 다 전세를 끼고 있을 텐데 전세값이 폭락함으로써 받쳐주지를 못합니다.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집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우스푸어가 될 가능성이 커요. 이제 무주택, 1주택, 다주택 포인트만 잡아볼까요? 자, 다주택자 폭락장에 대비해야 돼요.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생각 탈피하세요. 양도세 증가보다 폭락자 하락이 더 손해를 봐요. 조금 내년에 이재명 후보가 이거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기대감은 가져볼 필요가 있죠.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진짜로 양도세, 중과세 폐지하고 싶으면 좀 일시적으로 폐지하고 싶으면 보유세 세게 때리면서 누진세 세게 때리면서 그 조건으로 폐지시키세요. 한시적으로. 아니 어떤 페널티는 없으면서 당근만 주면 안 되죠. 아무튼 하락장 반토막 날 수 있다. 자, 1주택은 갈아타기가 키포인트야. 산투장보다는 폭락장에 갈아타세요. 지금 갈아타면 안 돼.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탈 텐데 걔가 더 떨어지니까. 다만 줄여가는 건 좋아요. 줄여가는 것은 좀 더 싼 아파트로 가는 거. 나홀로 말고 싼 아파트로 가는 것은 덜 떨어지니까. 자, 안 팔리는 주택은 지금 갈아타세요. 그래야 하락장에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 추가 매입은 세대 분리 하신 다음에 저평가 판단하고 매입하세요. 자, 무주택은 청약이나 금매를 하는데 서둘지 마시고 청약 떨어져도 좋으니까 계속 넣으시고, 자, 금매 지금 조금 더 빠졌을 때 금매 잡으시고. 자, 이제 한일 부동산 버블이 너무나도 닮았어요. 어떤 면에서? 금리 인상. 85년에 플라자 합의 때 금리 인하했다가 나중에 이제 인상하니까 폭락을 했죠. 한국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금리 인하했다가 나중에 인상하니까 폭락했죠. 바로 유동성 폭등, 금리 인상 후에 버블 붕괴다. 두 번째, 생산 인구가 감소된다는 거. 일본은 95년에 정점을 찍어서 집값 붕괴. 자, 한국 2020년부터 생산 인구 급감, 집값 붕괴.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공통점에 이게. 세 번째는 공급 과잉. 일본은 1990년대 144만 호 수도권에 공급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3기 신도시 택지지구 2020년 이후에 150만 호. 엄청나죠? 너무 이렇게 쌍둥이 아닙니까? 쌍둥이. 집값 폭등 직후에 공급 부족이 비판되니까 계속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막 물량 폭탄으로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지금 새 아파트가 부족한 거지 집이 부족한 게 아닌 거예요. 정책 실패. 일본은 98년 후 정책 실패 빚잔치로 집값 폭등시켰어요. 우리나라 17년 이후에 집값 찾겠다 놓고 못 잡았잖아요. 빚잔치로 집값 폭등. 경제 활성화, 세금 징수 목적으로 집값 폭등을 방치하는 바람에 문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갭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때 집값이 폭등할 때는 이렇게 갭이 벌어져요. 왜? 집값이 올라가니까. 전세값보다 집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근데 떨어졌을 때 2013년 보니까 바짝 붙었죠. 주로 이럴 때 갭 투자하면 돈 안 들어가요. 지금 같은 상황은 안 좋죠. 지금도 보세요. 지금 여기에요. 여기 2021년 여기. 자, 되게 벌어졌겠죠. 왜? 집값이 많이 뛰었으니까. 전세도 뛰었지만 집값이 너무 뛰었어. 근데 떨어지면 전세도 떨어지지만 집값이 폭락을 하니까 붙어요. 여러분들이
전세 끼고 투자 진짜 하고 싶다면 이 폭락장이 하세요. 돈도 별로 안 들어가고 떨어져서 기대감이 높잖아. 많이 뛰잖아. 1억 가지고도 5억을 벌 수 있고 10억을 벌 수 있는 게 하락장이에요. 자, 이제 다음에 보면 소득 대비, GDP 대비, 물가 대비. 자,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보시면 먼저 소득 대비. 자, 이게 소득은 이만큼 뛰었는데 이만큼 올랐는데 집값 보세요. 어우, 집값은 여기야, 여기. 자,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워낙 많이 뛰었죠. 이 선을 보세요. 주황색 선. 소득 빨간 것은 큰 차이 안 나는데 주황색 선은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GDP 대비. 자, GDP는 겨우 이만큼 뛰었어요. 2004년부터 2020년. 이거 뭡니까? 집값 이거 뭐예요? 뭐 여기까지 왔잖아요. 시가총액. 자, 물가 대비. 자, 물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물가도 뭐 많이 올랐죠. 여기에요. 파란색. 근데 GDP 대비 이거 집값 뛴 거 보세요. 집값은 항상 같은 모양이죠. 여기까지 갔어. 아파트값. 그러니까 소득으로 보나 GDP로 보나 물가로 보나 집값이 훨씬 많이 뛰었어요. 거품이 심한 거야. 증거 자료잖아요. 여기 뭐 통화량 대비 돈 많이 찍어내니까 집값 뛰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자, 여기 통화량 여기입니다. 근데 집값 가는 거 보세요. 집값은 훨씬 많이 뛰었어요. 통화량으로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주택 구매력 지수. 자, 구매력 지수 보면 집값이 이렇게 많이 뛰다 보니까 구매력은 이렇게 내려가 버린 거예요. 내려가는 게 안 좋은 거야, 이것은. 어때요?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더 안 좋아진 거야. 훅 떨어졌죠. 전세가율 보세요. 자, 전세가율이 바짝 붙었다가 지금은 어이구 이렇게 이게 내려간 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것도 전세가율 매매하고 전세하고 이렇게 벌어졌다는 거야. 갭 투자도 힘들어졌다 이거죠. 나중에는 이제 또 좁혀지겠죠. 자, 인구 급감. 아, 여기 보시면 파랗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 예상 2065년에 3천만 명. 이대로 가다가는 2100년 약 100년도 안 돼서 1000만 명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이거 너무 막연하지만 아무튼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건 좋은 현상이 아니죠.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났네요. 지금 보시면 2019년 848, 37%예요. 지금 1인 가구가 2020년 현재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어요. 자, 이제 집을 거꾸로 했어요.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사람들은 우수수 떨어지겠네요. 이제 항상 오르는 상태만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뒤집어지는 상황도 나온다는 거. 지금 흐름이라면 내년 설까지는 거래 없이 가격이 급락하는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보이며 3월 이후 대선과 지자체 선거 상황에 따라 부동산 반등하고 하락이 지속되는 등 두 갈래의 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큰 틀에서는 대세 하락으로 굳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